네, 안녕하세요. 룰채널 룰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주는 증시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어요.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번 주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었는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지금 좀 이슈가 좀 나왔거든요. 뭐, 수요일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어차피 앞전에 있었던 위치까지니까 그 정도였었는데, 목요일날 이제 내마녀의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이탈이 좀 심하게 나왔었고, 뭐 리밸런싱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나왔죠. 그리고 환율 역시나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미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SVB라고 이제 보셨을 거예요. 뭐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이쪽에 이제 좀 문제가 좀 생기면서 추가 하락을 보였고,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또 추가 하락을 또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해외를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저항으로 이제 맞이를 했죠. 저항으로 맞았고 결국은 연 이틀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미증시에서 봐야 될 거는 11,000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켜야 되는 자리는 여기에요. 11,000포인트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자, 국장 같은 경우도 앞전에 이제 그려놨었던 두 개의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단 박스권 중에 지금 하단에 지금 위치하는 중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를 깼을 때는 아무래도 투매나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는 분명히 돌려줄 거라고 봐요. SVC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시스템 붕괴나 이쪽으로 가져갈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투매가 나온다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봐요. 자, 외국인들 이번 주 이제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앞전에서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월화 동안에는 월화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만기일이니까 9천억 정도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추가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SVC 쪽에 이제 리스크가 좀 감지가 되면서 추가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냐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크게 볼 거는 이제 실업률밖에 없다. 실업률이나 이제 고용 데이터 이것만 좀 보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뭐 SVC가 좀 실리콘밸리 뱅크가 좀 나오면서 좀 얘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좀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기는 한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고용 대박에도 이제 뭐 실업률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먼저 볼게요. 뭐 실업률은 상승을 한 거는 나쁘지 않아요. 시장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고용이 좀 나빴어요. 뭐 고용에서 보게 되면은 자, 미국 일자리가 이제 31만 개가 증가를 했다. 뭐 전망치를 뛰어넘었다. 전달에도 이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전달에 이게 50 몇만 개인가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심하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좀 이거는 전망치를 좀 넘어서는 모습이에요. 그럼 숫자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금요일 날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괜찮게 나왔네.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가 나오겠네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고용에서. 자, 비농업 고용지수 31만 개 여기 나왔거든요. 자, 근데 20만 개를 예상을 했었어요. 전달에 50만 개가 나오면서 좀 이거는 패닉이었죠. 자, 30만 개가 진짜 이게 크다고 생각을 하기는 애매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투잡, 쓰리잡 이런 식으로 지금 잡들이 굉장히 넘쳐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는 이제 시간당 임금이거든요. 평균 시간당 임금 자체가 뭐 0.3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0.2가 나왔죠.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 얘기는 좋은 거예요. 시장한테는 임금이 준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자, 연 YOY로 이제 봤을 때도 자, 지난달에 4.4 그리고 4.7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실업률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업률인데 3.4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업률이 더 높아졌어요. 3.6. 그러니까 고용에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만 보면은 고용이 점점 둔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수치를 보고서 이제 놀라실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어차피 투잡 쓸잡 때문에 이제 숫자가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실업률 자체는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때 나왔던 게 SVB죠. 네, SVB가 이제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 내용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하면서 이제 급락을 했다. 이게 금요일 날 거래가 안 됐거든요. 장전에는 거래가 됐어요. 시간 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오후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이제 얘네들 장 시작 전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그때 좀 거래가 되다가 거래가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산으로 이제 좀 엮여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나스닥이 고용 데이터가 좀 괜찮은데 싶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게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에는 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좀 악재가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 사태를 갖다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제 이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얘네한테 엮여지는 파생 상품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리먼 사태다 뭐 다시 또 이런 게 막 시스템 붕괴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얘네 은행 자체가 순위권으로 봐도 거의 20위권 거의 근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크다고 하면은 크지만 실리콘밸리 그 스타트업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좀 몇 개가 좀 붕괴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외에는 예전처럼 리먼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이었는데 파생끼리 또 엮어져 파생에 계속 엮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또 그 파생들이 상품들이 전부 다 부동산이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너진 거지. 얘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지금 없을 뿐이지, 현재 사람들이 돈 내놔라 하는데 그 돈을 줄 돈이 없어서 유동성의 문제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 얘네들 채권에 투자했었거든요. 얘네들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만기까지만 가져간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거의 90%, 95% 정도를 전부 다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근데 당장 여기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다 돈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 유동성을 못 맞춰서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영향이 뭐 적다라고는 나와요.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주들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급 효과가 저는 리먼이나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장에서는 여기에 놀래가지고 분명히 하락할 거예요. 월요일 날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막 시스템 붕괴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파산을 했을 때 예금 보호가 안 되는 금액이 200조 원이다. 이게 뭐 시한폭탄이 되나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정부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뭐 지금 돈이 없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 자체는 절대 이걸 갖다가 파산하게 내두지 않을 거예요. 자, 얘네가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 잘 보면은 제가 뉴스를 가져왔었나? 안 가져왔네요. 자, 얘네가 예금을 받아요. 요만큼 예금을 이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어디에다가? 채권. 그 리먼 때처럼 뭐 파생 상품 이런 데다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 채권은 만기까지만 가져가면은 회수가 돼요. 충분히 회수가 되는 돈이에요. 채권 자체는. 채권이 안전하다는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예금을 넣었던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다시 꺼내야 된다 하면은 이제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마른 거죠. 이 은행 자체가. 그래서 채권을 갖다가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이 좀 많이 좀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했던 금액이 어느 정도 손실이 난 상태예요. 근데 손실이 나도 이거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예금했던 그런 사람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얘기가 돌면서 여기는 이 은행은 되게 좀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뱅크런을 하면서 은행에 막 달려가서 내 돈 내놔라 이랬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돈을 주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예금을 이 채권을 끝까지 가져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유동성의 문제다. 당장의 유동성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돈만 잘 주면은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나는 케이스였어요.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준에서 이번 지금 0.25 가능성이 굉장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전에서는 0.5% 얘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의 은행들이 또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전부 다 그런 은행들의 뱅크런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본 연준은 결국은 이번에는 0.25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이 낮아지고, 어쩌면은 추후에는 동결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 막 인플레를 잡겠다, 뭘 하겠다 막 했었잖아. 인플레를 뭐 2%까지 내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결국은 언젠간 부작용이 나올 거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작용이 첫 번째로 나온 거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이제 자 요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무너졌을 때는 저는 이거는 단기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준이 이 예금 보호 안 되는 200조 원 이걸 갖다가 그냥 다 날려버리고 니네 다 죽어 이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분명 움직임이 이제 나올 거고 그랬을 때는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준은 확실히 봤어요. 이번에 자신들이 했었던 그 금리 인상 때문에 문제가 되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이제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도. 자, 그 얘기는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갖다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0.25 올리는 그런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도 더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진 상태를 갖다가 사람들은 확인을 했죠. 그 얘기는 증시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불쌍하긴 해요. 뭐 그렇게 막 리스크 있는 데다가 투자한 것도 아니고 채권에다 투자를 했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서 채권이 좀 망가졌고 그래가지고 당장 돈 달라고 하는 돈을 갖다 주려면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손실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만기까지만 잘 가져간다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걸 갖다 리먼이니 시스템 붕괴니 얘기를 하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리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생에 또 파생을 만들어가지고 나쁜 파생들을 갖다 또 엮어가지고 거기에 좋은 파생 하나 집어넣고 또 하나의 파생을 만들고 그러니까 줄지어서 쫙 붕괴가 될 수 있는 케이스였었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다. 뭐 미국이 망하면은 얘긴 다르죠. 이 채권을 갖다가 투자했었는데 이 채권들이 다 망가져서 뭐 미국이 망한다라고 하면 다르지만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스들이 좀 많아요. 자, 실리콘밸리 이제 투자자들은 여기 이 파산에 정부 개입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파월이나 옐런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실리콘밸리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제 이거를 파산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정부 개입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도 헝다 이야기가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웬만한 기업들 큰 기업들 무너질 때 분명히 정부가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파산이 이야기가 하나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다음번은 누구냐, 두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는 누구냐 얘기가 나오면서 막 뱅크런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유동성 때문에 파산하는 케이스가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땐 여기서는 정부 개입이 들어오면서 이걸 갖다 어떻게든 막아주는 그림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리먼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공포를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느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누가 봐도 이 케이스는 아닌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좀 위기 의식을 갖게 되는 이런 케이스예요. 어차피 같은 은행에서 이런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정부 개입이 분명히 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 이야기는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세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게 부작용이 나왔고 니네가 지금까지 했던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0.25% 확률이 점점 다시 0.25가 올라가고 0.5% 확률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은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했지만 오히려 이게 뭐 괜찮은 종목들 잡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구간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전 봤을 때는 이 구간은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오히려 올라갔을 때 여기서는 조금 비중 좀 줄이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그래서 두 개의 박스권이 있는데 이 아래 박스권을 만약에 내려간다. 여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머스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 실리콘밸리 은행을 갖다 매수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좀 큰 은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은 오히려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어요. 이 리스크로 크게 자기들이 손해 볼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금융권이 뭐 줄지어서 연결되어 있는 파생이 없어서 망해도 얘 혼자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 매수하려는 곳들이 좀 보여요. 지금 관심 있는 곳들이 보여요. 얘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당장 지금 현재의 유동성이에요. 현재 돈을 갖다가 지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파산을 한 거지. 추후에 채권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만기까지만 가져간다면은 절대 이게 망할 수 있는 은행이 아니거든요. 자, 요걸 갖다가 굳이 안 팔아도 되니까 자, 지금 현재 유동성을 납입할 수 있는 은행이 이걸 인수할 가능성이 높고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망했다. 당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포가 뭐 이제 여기서도 벌써 이제 뉴스들 좀 과하게 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분명히 과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망해가지고 뭐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또 리먼발이 뭐 온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죠. 찾아보면은 되게 오히려 공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로 이제 번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그리고 뭐 부동산 대출이 많은 은행들이 이제 주가가 뭐 폭락을 했다 이런데 지급 불능이 돼야 돼요, 결국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번에 연준에서 분명히 이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은행들 많아요. 부동산 대출이 많거나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지급 여력이 지금 한계에 다른 은행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걔네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 있게 그걸 냅둘 곳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연준이 오히려 여기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생기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리먼발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가 3년 차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보여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이 사태가 결국은 연준의 부작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동결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들이 했었던 것 때문에 부작용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그 얘기는 올려봐야 0.25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막 더 세게 올린다? 이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긴급 펀드를 갖다 조성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규모 예금 인출 압박. 뭐 이제 여기저기 은행들 막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방 은행들 되게 많고. 자, 그런 데들이 이제 케이스가 비슷하다 보였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먼저 돈 인출을 하겠죠. 여기도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선은 빼놓겠죠. 자, 그러면 대규모 예금 인출 압박에 놓였다 하는데 요거는 막 20개를 갖다 다 망하게 할 그런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도 이제 알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근데 이제 유럽에는 한 케이스가 또 있기는 해요. 요거는 좀 세요. 자, 크레딧 스위스. 자, CS라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CS 같은 경우에는 SEC 막판 질의에 연말 보고서 발표를 갖다 연기를 했어요. 이게 조금 저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는 봐요. 얘네가 무너지면 이건 좀 세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채권에 투자했다가 지금 채권 유동성 때문에 그냥 무너진 거고, 나머지 뭐 20개 은행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정부에서 전부 다 살려줄 겁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유럽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렇게 돈이 막 많고 막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 CS발 리스크는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 전체가 조금 이건 좀 세게 오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여기가 무너지면은 저도 이거는 시장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팔로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 보고서 이제 발표를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까지도 보고서 안 냈어요, 얘네들. 자, 그러면서 10조 원 손실에도 최대 주주도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위기설이 좀 번진다. 오히려 이쪽이 크게 봐야지 실리콘밸리 저거는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자, 최대 주주가 이제 매각을 했고 보고서 발표가 연기가 됐고, 자, 작년에 10조 원 순손실을 갖다 기록을 했어요. 좋진 않아요, 여기가. 얘네들이 지금 막 회사를 갖다 쪼개고 막 쪼개가지고 인원도 감축하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CS발로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로 이제 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보셔야 된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문제인 거지. 만약에 여기가 진짜 크게 뭐가 터지면은 그건 문제예요. 근데 미국의 이거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 이슈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거는 호재다. 그리고 저 은행들이 연달아 있는 뭐 20개 은행들, 걔네들이 뭐 20개가 전부 다 망할 수 있게 그걸 냅둘 미국이 아니죠. 거기다가 바이든은 재출마할 거예요, 분명히. 재출마할 거기 때문에. 자, 재출마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이 2년도 안 남았어요. 얘는 바이든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3년 넘어가고 막 4년 넘어가면 약해지거든요. 자, 근데 3년 차에서 지금 3년 차인데 바이든이 3년 차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시스템 붕괴 비슷한 그림 막 보여주고 하면은 지지율 떨어지죠. 절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냅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없다. 미국 쪽에서 나온 이거는 단기 이슈고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는 그런 케이스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거는 크레딧 스위스, CS 은행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자, 그리고 환율. 중국이 이번에 발표를 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안 내려가요.
좀 내려가야지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내려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발표한 게 5%를 발표를 했다는 게 좀 저는 이게 악재로 이제 시장에서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5.5에서 한 6% 이런 강하게 좀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목표 성장을 갖다가 5%로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장률을 올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막 그렇게 위안화 강세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확률도 같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은 1320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면은 외국인들 이탈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탈이 세진 않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자 보시다시피 연 이틀 요때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밸런싱 했으니까 요때는 저는 그냥 예외로 볼게요. 그러면은 월화에 돈이 들어왔는데 월화에는 그럼 환율이 어땠느냐? 반대로 가보면은 자 월화 이때일 거예요 이때 월화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월요일 뭐 이때쯤이겠네요. 요때쯤은 그래도 좀 낮았네요. 뭐 1,400원 1,300원에서 1,310원 뭐 요때쯤이었었는데 요 구간에서도 돈이 들어왔었는데 과연 요 구간이라고 돈이 안 들어올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세게 이탈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다. 다만 1월 달처럼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는 그런 장세는 아니고 외국인들이 사다 팔다 하면서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 구간까지 봤을 때는 최근에. 그래서 아직은 세게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셨을 때 외국인들 자 12월부터 보게 되면은 대략 6조 원 정도 이제 들어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금액들이 세게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좀 얘기는 달라질 거는 같아요. 뭐 5천억씩 뭐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요 정도 나가기 시작하면 아 좀 많이 좀 힘들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자 요런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더 세게 나갈 거냐 요런 자리에서 차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구간 들어온다면은 오히려 요런 구간에서는 좀 사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하단을 찍고 그 다음 하단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올려준다면 요 정도를 지지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진짜 최악으로 만약에 나온다면은 최악 뭔가 막 터지고 막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터지듯이 터지면 내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파락하겠죠. 개파락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환율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자리는 저 환율에도 외국인들이 나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다음 주에도 좀 내용들이 좀 많아요. 자 화요일 날 중요한 거 나오죠. CPI. 아무래도 CPI 같은 경우에는 6%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크라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물가 인상이 좀 많이 컸어요. 그것 때문에 연 단위로 끊어버리면은 우크라 전쟁 발로 확 올라갔었던 게 있었죠. 그것 때문에 당연히 기저효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갈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자,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야 그래도 하락하네 이렇게 볼 거냐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해석을 좋게 할 거냐 아니면은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야 하락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월 단위로 계속 올라가잖아 물가 안 잡히고 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 저는 이게 두 가지 중에 저 이거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미증시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해가지고 움직여줄지는 그래서 요거 만약 어쨌든 내려오긴 내려와요 YOY는 무조건 내려올 거야 이번에는 뭐 6.4, 뭐 6.0을 갖다 예상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6.2도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6.2에서 6.0 정도 예상이 돼요. 이 구간. 그러고서 만약에 6.0 못 찍었다고 이걸 하락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이게 6.0을 만약에 찍었어요. 근데 월 단위로 봤을 때 0.4가 찍혔어. 그래도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이걸 하락을 시킬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나쁘게 해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월 단위로 굳이 들어가 보면은 이거 좀 시간 걸리니까 천천히 얘기할게요. 좀 이따 월 단위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CPI 요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봐야 되는 게 소매 판매. 이거 있죠.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난달에 좀 세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2.3% 그래가지고 이거 난리 난 거 아니냐 이거 사람들이 돈 너무 잘 쓴다 그리고 고용도 튼튼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달에 진짜 매크로가 안 좋게 나왔죠. 그게 진짜 단기 일시적인 효과일지 그래서 0.2로 내려올지 진짜 0.2로 내려온다면은 월 단위니까 그냥 단기적이었구나 일시적으로 한번 올랐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뭐 신규 실업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이것 때문에 막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 아무리 뭐 높게 나와도 뭐 20만 뭐 30만 나와도 크게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지금 투잡 스리잡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근데 막 시장이 막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요런 게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그걸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안 좋게 갈 수는 있겠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제조업 활동 지수 요 정도 좀 있긴 한데 저걸로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고 쭉 보시면은 요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CPI랑 이제 소매 판매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CPI 쪽 말씀드리려던 게 자, 월 단위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 하락하는 건 없잖아요. 지금 월 단위. 결국은 물가는 오르긴 올라요. 지금 계속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고 실제로 봤을 때도 뭐 예상치보다 낮았던 거지. 결국은 마이너스가 안 찍혔잖아요. 물가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이때 한번 마이너스 찍혔죠. 이때 빼고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결국은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YOY로 봤을 때 이게 조금 그래도 연단위로는 내려가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반대로 여전히 계속 물가는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은 미증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날 나오면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이슈가 있죠. 계속 기다려왔던 CPI에다가 소매 판매까지 있고, 자,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어요. 그래서 FOMC에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0.25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가능성이 좀 높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발이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좀 세게 움직이긴 힘들어요. 그리고 센 어조로 뭔가를 막 해가지고 더 리스크로 몰겠다? 그러기에는 연준의 부작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한 스탠스로 좀 가지 않을까. 뭐 비둘기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0.25 때리고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FOMC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월요일날 개파락을 맞겠죠. 결국은 이 박스를 깨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걸 갖다가 개파락 시작한 다음에 쫙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 다시 안착시키는 모습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분명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환율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환율 자체가 높긴 높아요. 자, 주 단위로 보더라도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1200 초반대에서 이제 130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총 이 구간의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좀 양호하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은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들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살려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장 마감까지 무너뜨린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증시는 계속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자 월요일든 화요일든 여기다 걸쳐놓을 거예요. 분명히 11,000에서 걸쳐놓을 거고 그 다음에 CPI 확인하고서 하방일지 상방일지 뭐 내용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CPI 보고서 미국에서 이걸 하방으로 때려버린다 그럼 국장은 당연히 또 한번 무너지겠죠. 국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여기서 걸쳐 있을 거예요. 국장도 여기서 걸쳐서 계속 버틸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CPI 확인하고서 하방일지 올릴지 자 방향성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OMC가 있지만 FOMC는 저는 이번 FOMC는 좀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실리콘밸리 때문에 오히려 득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쟤네 때문에. 저걸 너무 크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실리콘밸리 발은. 다만 CS는 좀 보셔야 된다. CS가 터지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